깊이 있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인사 프라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화요일 코너 서초의 봄 시간입니다. 검찰과 법원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코너인데요. 검찰공화국의 심장부인 서초동의 봄이 오는 그날까지 본격 검찰 관찰 시사 토크, 검찰을 관찰하는 거네요. 이현주 백민두 변호사 원래 하는 날인데 오늘은 이현주 변호사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하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신인규 백민두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신 변호사님 이 서초에 보면 처음이신데 네. 잘하실 수 있겠죠? 예, 뭐 요즘 사건 사고가 많기 때문에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백민 변호사님도 한번 또 신랄하게 한번. 예. 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에서 무죄 판결 나온 거 관련해가지고 법조인들의 시각을 한번 들어보려고 마련했습니다. 사법농단 사건 재조명하려고 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 그때 이 특검 해가지고 이 사건을 넘긴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47개 혐의에 대해서 전부 다 무죄가 선고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는 말이 좀 특이했어요. 대법원에서 이거 의뢰가 들어와가지고 한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이게 좀 있을 수 있는 말인가요? 저는 좀 상식적이지 않았는데. 근데 저는 이번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판결, 무죄 판결을 보면서 사실은 이 재판이 엄청 길게 했거든요. 한 5년 가까이 됐어요, 끌어와서 뭐 판결문만 뭐 거의 허리까지 온다고 하는데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당시에 이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검사고요. 또 공소유지까지도 이제 네, 하다가 했어요. 이제 인사이동으로 이제 그만뒀다 이런 얘기인데 아니 그런 식의 논리로 하면은 의뢰를 받았으니까 그럼 본인 책임이 없는 겁니까? 아니 의뢰를 받아서 했든 아니면 본인이 인지해서 했든지 간에 검사는 수사로서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은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도 이분이 소송하는 족족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이재명 대표 영장 때도 법무부 장관이었지만은 뭐 자신만만했다 패배하고 뭐 정진웅 검사에 대해서 독직폭행도 고소했다가 무죄 나오고 뭐 더 탐사에 대해서도 영장 기각 나오고.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해서 그때 법무부하고 그 재판했었잖아요. 아 그것도 그랬고요. 그때 완전히 졌잖아요. 그리고 권한쟁의 심판도 검수완박 네. 관련해서도 또 패배를 졌어요.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이 거의 뭐 한 6연패 정도. 그러니까 패배 너무 많이 하시네. 이분이 건든 사건들은 족족 패배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참 얼마나 이분이 검사 시절에도 이렇게 불성실했고 또 지금도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여전히 본인의 책임은 없다라고 느끼는 저런 좀 뻔뻔하다 그럴까요?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비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백민 변호사님 예. 대법원의 의뢰로 내가 사건을 수사해서 넘긴 거다. 이게 검찰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지금 사람이 의뢰해서 해달라 그러면 다 해줍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약간 자기의 좀 책임을 좀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말 같은데 네. 이게 재판 경과를 보니까 2017년도에 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이 됐었고 근데 바로 수사를 착수한 게 아니고 1년 동안 대법원의 자체 조사를 고려하겠다고 해서 수사를 유보했었어요. 그래서 검찰은 1년 뒤에야 이제 특수 일부로 재배당을 해서 수사를 했던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좀 이렇게 수사를 초기에 좀 적기 하지 않았던 것이 초기에 이제 입수해야 됐던 증거들이나 이 대법원장의 공모관계에 대한 것들 되게 중요한 놓친 것들. 부분 원인이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검사들로서는 뭐 얼마나 수사를 열심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들은 수사를 열심히 했다 기소까지 했으니까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아니면 말고식으로 기소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유죄 나오면 좋고 무죄 나오면 법원 탓을 하면 되니까 네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검찰이 수사를 할 때 결국 그 수사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정신적이나 또 물리적 고통이요. 고통을 겪는 엄청나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당시 검사 시절에 이 수사를 총괄했던,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 했기 때문에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예요, 사실은. 초기에 수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근데 혐의가 47개 중에 뭐 일부는 이제 직권남용 인정됐지만 공모가 인정 안 된 것도 있고 또 일부는 직권남용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증거 수집도 못했고 법리 판단도 못했고 수사의 방향성도 잘못 잡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책임을 느껴야 된다. 어떻게 스코어가 47대 0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수사에 있어서는 이건 책임을 거의 물어야 될 네. 수준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그리고 이탄희 의원이 한 말처럼 그럼 뭐 귀신이 시켰냐? 이런 얘기 나올 정도지 않습니까? 재판 개입 의혹이라든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도 되게 많았는데
그게 전부 다 무죄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판결도 좀 이해가 안 가요. 검사들도 되게 못했겠지만 판사님들도 물론 뭐 전 대법원장이 또 자신의 선배 관계이기도 하고 워낙 법기술을 유감 없이 화려하게 발휘해서 이긴 것도 있겠으나 어쨌든 그런 거 다 좀 칼같이 자르고 제대로 판단해달라는 게 판사님께 맡긴 상황이었는데 판결도 좀 너무 좀 논리적으로 안 맞고 좀 이랬단 말이죠, 솔직히 말해서. 판결에서 뭐 재판에 개입한 실체는 확인이 됐어요. 됐는데 네. 다만 대법원장이나 이 고용한 박병대 법원 네. 행정처장이 뭐 공무한 증거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무죄가 나온 것 같거든요. 물론 정가의 보도처럼 활용되는 직권이 없으니까 뭐 죄도 안 된다는 논리도 있지만 저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불편한 요소가 있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모든 사안을 형사법적으로 유죄냐 무죄냐에 따라서 그거를 정당했는지 판단한다는 게 좀 적절하지가 않은 부분이 있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안은 사실 기존의 판사들이 직권남용죄를 판단했던 태도로 봤을 땐 이렇게 네.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예상도 어느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좀 애초에 다른 차원으로 접근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것도 있어요. 강제동원 그 당시에 강제동원 사건에서 제3고심 재판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심 대법관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청구 기각으로 해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법원장이 원래 소부 사건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는데 내가 했겠냐 이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고 그게 이제 받아들여진 거예요 판사님으로부터. 근데 이거 솔직히 좀 우리 다 아는 사람들끼리 이 말이 좀 장난 아닙니까? 근데 저는 사실 직권남용이라는 죄가 원래는 좀 사문화돼 있었던 그렇죠, 죄명인데 그랬죠. 예. 이게 사실은 왜냐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고 좀 귀에 걸면 귀걸이 경향이 있는 죄거든요. 그래서 뭐 구속요건상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동안에 좀 사문화돼 있던 것을 사실은 이제 적폐 수사하면서 이 조항이 이제 수면 위로 올랐고 또 그 직권남용죄를 가장 잘 적용시켰던 분들이 또 윤석열, 한동훈 또 박영수 네, 특검이란 그렇죠.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뭐 법리적인 이견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뭐 항소심 가서 또 한번 따져봐야 될 부분이라 뭐 우리가 재판부를 일단 존중하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사실 이번에 수사하고 공소유지하고 재판에서 결국에는 그 검찰의 기능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또 검찰에게 있는 거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다라는 것은 뭐 재판부가 당연히 본인들의 선배이기 때문에 뭐 인간적인 고뇌와 그 부담감은 당연히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 삼권 분립과 사법부의 그 법과 원칙에 양심에 따른 재판을 인정한다면은 사실은 이거 검찰의 책임을 묻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검사를 비롯해서 당시 검사들이 이분에 대해서 무리한 수사를 착수했다고 보고 당시에 어떻게 수사를 받느냐 이제 와서 보면 사실 사법부에 대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그럼 영장을 치고 우르르 검찰이 들어가는 것이 맞았느냐 아니면 당시에 이런 법관들의 일탈과 비위에 대해서 국회가 그 탄핵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 판사들만 핀셋으로 정치적 책임을 물려서 파면하는 식으로 정리하는 게 맞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때 아닌가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그 판결문을 다 읽어보셨겠지만 거기 나오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그래 네 말이 맞아 얘가 뭐 좀 잘못한 것 같이 보이기는 해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 이제 이런 게 결국은 이 대법원 그러니까 판결문의 논리인 것 같거든요. 재판 개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노골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이거는 기각으로 결정하시죠.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도 인정이 안 된다 그러면 사실은 어떤 것도 인정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전에 그 이규진 판사 1심 때 네. 재판 개입, 통진당 사건에 대한 네. 재판 개입이 유죄가 인정됐었어요. 직권남용이. 근데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죠. 그때부터 이제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으니 무죄다. 이런 논리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 판결의 문제가 이번만이 아니라 앞으로 또 양승태 대법원장 같은 사람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이 사안을 직권남용죄로 처벌이 안 된다고 하면 뭐 재판 개입죄 같은 것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대처를 할 거냐. 재판 개입죄. 예, 그렇게 생각할 괜찮네.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이런 사안은 약간 신윤규 변호사님이랑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인데 기존의 검사들 그리고 기존의 판사들에게 이 판단을 맡기는 게 적절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안이 어쨌든
그 법관의 독립을 치면 헌법 위반 사안이잖아요. 재판을 개입하는. 이러한 사안은 좀 특별한 조사기구를 만들어 조사를 하고 재판부도 특별한 재판부로 구성을 해서 네. 판단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반민족행위처벌법 1948년에 있을 때 특별 재판부가 구성이 됐었어요. 네. 그때는 재판관을 국회의원 중에서 5명, 법관이나 변호사 중에서 6명, 일반 사회 인사 중에 5명, 총 16명으로 구성을 했었는데 그러한 특별 재판부에서 좀 판단을 좀 받게 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사안이 생겼을 때요. 그렇게 조사를 해서 꼭 형사적인 죄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뭐 재판에 개입하고 뭐 법관들에게 뭐 뒷조사해가지고 뭐 인사상 불이익을 줬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면 그에 맞는 조치를 해야 된다. 이제 현직 법관의 경우에는 탄핵이나 뭐 징계도 가능할 것이고, 뭐 퇴직을 한 법관이라고 하면 뭐 연금이라도 회수하는 조치를 하든지 네. 그렇게 해서 확실히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수처 같은 데서 했었어야 된다 뭐 이런 뜻일까요? 근데 저는 네. 당연히 재판관에 대해서 우리가 법관에 대해서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죠. 법관은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독립해서 심판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부분이 무너졌다라는 것이고, 이게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굉장히 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구속영장까지 나온 그렇죠. 건데 네. 이게 선례가 없어요. 선례도 없고 구속 요건도 상당히 애매모호한데 지금의 법 체계 속에서 법관이 죄형법정주의를 뛰어넘어서 이건 감정적이니까 내지는 국민 여론이 그러니까 아니면 헌법이 있으니까 네. 처벌한다, 이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저는 말씀하신 대로 재판 개입죄라는 걸 그럼 우리가 다시 신설을 논의해서 형법 구성 요건을 마련하든지 아니면은 뭐 특별재판부를 저는 뭐 그것까지도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인데, 그게 없다면은 지금의 체제에서는 국회가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가 가능하거든요. 탄핵 네. 소추를 통해서 징벌적 책임을 정치적 사법 기능으로 묻는 것이 가장 좋았던 방법 네. 아닌가. 결국 검사들이 우르르 대법원에 들어가서 영장 받아서 압수수색 해왔지만 결국 무죄가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방법론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이 좀 필요하다, 저렇게 봅니다. 그 백 변호사님, 지금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해서도 네.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이 됐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 그렇지만 양 전 대법원장이 직권을 남용한 건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임종원이가 좀 했을 가능성이 있다. 임종원에게 책임을 좀 돌리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이런 말하죠. 임종원 전 차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이거 인사무라고 하는데, 네. 이 인사무에 탄압하는 데 있어서 직권남용한 혐의가 이제 일부 성립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양 전 대법원장은 전혀 상관없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한 거니까 니네들이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판단이 나왔다는 거라서 지금 인정원 전 차장에 대해서는 5월 1일 날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제 그냥 모든 게 전부 다 임종원한테 책임 몰아주기로 가는 그런 네. 시스템일까요? 임종원 차장이 법원행정처 차장이었잖아요. 네. 차장이 몸통이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사법농단 의혹을 제보했던 이탄희 판사가 당시에 그 여러 가지 전화를 받았었는데, 이탄희 판사 재직 시절에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이제 보임이 됐는데, 네. 이런 전화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이런 블랙리스트가 있는데 관리를 해야 돼. 거기에 대해서 이탄희 판사가 이제 받아들일 수 없어서 사표까지 던졌던 사안인데, 그때 전화로 받았던 말 중에 이거는 법원 행정처 차원에서 결정한 일이야. 그러니까 해야 돼. 라는 말을 받았다고 밝히셨어요. 네. 뭐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그때 이탄희 판사님의 뭐 증언에 의해서도 그렇고, 이거는 뭐 제가 볼 때 임종원 차장의 뭐 결의 의지만으로 있었던 일은 전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법원 행정처에서 일어나는 결정이 네. 단순히 그 차장의 의지만으로 모든 게 일어났겠습니까? 자, 솔직히 제가 임종원 차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증인신문을 4시간인가 너무 힘들어 죽을 뻔했는데 어쨌든 했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임종원 차장을 되게 좋아하지만 그 당시에 그분이 했던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임 차장이 혼자서 그렇게 하는 타입이 아니에요. 위에서 누구의 지시를 받거나 전부 다 네가 좀 이런 식으로 좀 어레인지 한번 해봐 이래가지고 사실 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여기서 임종원 차장에게 모든 걸 떠넘기고 양승태 대법원장은 아무것도 책임 안 지는 형식으로 나가는 거는 오히려 지금 현재 이 윤석열 정권의 태도하고 똑같아요. 뭐든지 일이 벌어지면 밑에서 일한 사람은 책임져도 윗사람들이 아무도 책임 안 지잖아요. 지금 이태원 참사 때도 그랬고,
그거랑 지금 현재도 지금 결론이 똑같아지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마치 앵커께서 말씀하신 게 윤석열 대통령이 뭐 법에 맞게 딱딱딱딱 책임을 물어야지라는 이제 그런 논리랑 유사해 초창기 때 보이는 그때 건데 그랬어요. 예. 사실 이 임종원 차장 같은 경우는 법원행정처라는 그 조직 자체가 대법원에서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사권부터 모든 권한을 다 예산 배분부터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요직이고 법원행정처 처장은 이 대법관이지만은 차장은 향후 이제 대법관 승진이 굉장히 유력한 이제 이런 자리인데요. 그렇죠. 아무리 그렇게 실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런 블랙리스트를 본인이 궁금해서 만들 일은 전혀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위에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법원행정처 차장인 임정원 차장이 당시에 총대를 메고 이제 실무 총괄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증거 수집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또 되돌이표처럼 검찰의 초기 초동 수사가 너무나도 이건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이건 상식적으로 봐도 임정원 차장에 대한 꼬리 자르기 내지는 네. 책임을 독박 씌우는 거기 때문에 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는 보입니다. 이거. 네. 자, 사법농단으로 14명의 피고인이 있었는데, 그중 13명에 대해서 이제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임종원 판사만 지금 아직 네.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지금 유죄받은 사례는 이민걸, 이규진 두 분밖에 없고요. 이 두 사람에 대해서도 지금 이민걸 전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지금 항소해가지고 좀 다투고 있는 중인데, 나머지 사람들은 또 다 무죄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재판 자체가 아주 그냥 우습게 사실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뭔가 잘못한 거 맞는데 얘는 아니야, 얘는 아니야. 이렇게 다 하나씩 다 빼줘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양스텝은 그냥 맨 위에 있으니까 너는 아니겠지. 밑에서 일하는 애들이 잘못이지. 이러면서 한 명 한 명씩 다 빼주다가 결국 모든 것이 임종원에게만 다 몰리는 그런 모양새가 돼버렸습니다. 아, 이거 되게 이상한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화면 한번 좀 보여주시겠지만, 그 재판부가 인정한 위법 사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 한번 먼저 좀 정리해보고, 이거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국제인권법 연구회 법관 탈퇴 종용 및 인권과 사법제도 모임 대응 지시, 이것도 임종원이가 한 거다. 판사들이 만든 비공개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2판, 4판 야단 법석인데, 여기에 대해서 또 감시하고 현황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 전부 다 불이익 줘라. 이래가지고, 카페를 와해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 역시 임종원이가 한 거다. 법관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 이제 이런 판단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연구원 관련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하고 헌재 관련 기사를 대필하도록 한 거, 이것도 역시 임종원인가 이제 봤더니 이거는 이규진이가 지난번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직권남용한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통합진보당 서기호 전 의원 제2명 행정소송재판부의 의견 전달 및 결과보고서 작성한 것도 임종원이가 직권남용해서 한 거다. 전북 저의회 통합진보당 의원 퇴직 처분취소 재판부 자료 전달한 것도 이건 이규진이 한 거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유죄로 인정된 이규진, 그다음에 앞으로 유죄가 인정될 임종원, 이 두 명한테 다 몰아줬다. 나머지는 다 모른다. 양승태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한 건지, 그 당시 분위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로부터 사주를 받고 진짜 이렇게 오히려 검찰이 권력 남용의 피해자였는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또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뭐 문재인 정권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분석도 있지만은 또 검찰이 스스로 당시 문재인 정권에 충성하기 위해서 오바를 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내막을 알 수는 없지만은 결과론적으로 이 직권남용죄라는 것이 정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내지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판 개입 사건에 대해서나 블랙리스트를 법원에서 조사했을 때 여기에 대한 선례가 없으니까 네. 지금 재판부마다도 지금 다 판단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모순성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또 선례를 남기지 않겠는가 저그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백민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23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박성재, 사법연수원 17기인데요.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을 깜짝 지명했습니다. 근데 이게 하필이면은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서로 다툼이 막 폭발한 바로 그날이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걸 보고서 윤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견제하려고 그러는 거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이거 맞나요? 그 내심은 알 수 없죠. 근데 저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내부는 시나리오 쇼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 화재 현장에서 일단 봉합이 한번 됐고, 또 어제 그 오찬 쇼를 벌였잖아요. 네, 만나가지고 이제 화기애애한 자리를 가졌는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볼 때도 국면 전환용으로 이런 뭐 흥행을 위한 쇼를 한 게 두 번 정도 기억이 나요. 전두환 노무현 당시에 6.29 선언 쇼를 했었고, 노태우, 전두환 노태우. 예, 당시에 네. 예, 죄송합니다.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표였는데 직선제 개헌을 전두환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둘 사이가 사실은 한 몸인데 한 몸이 아닌 것처럼 쇼를 했던 적이 있고요. 그 뒤에는 이명박 대통령 때 박근혜 이제 당대표가 천막 당사 쇼를 했었어요. 마치 탄압을 받는 것 같은 모양새를 취하면서 결국에 그러한 쇼가 성공을 했고 대통령까지 되었죠. 저는 이번에도 그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 사이에서 뭐 노리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닐까 네.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뭐 쇼는 쇼이고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에게 모든 힘을 다 주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법무부 장관을 공석으로 뭐 비울 수도 있지만 지명을 해서 친윤 인사라는 사람을 앉혀서 아직 내가 허수아비가 아니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럴까요? 사실은 이원석 검찰총장 거치가 여기서 연결이 돼서 말이 나와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한동훈 장관하고 한동훈 위원장하고 친하거든요. 같은 기수이기도 하고, 박성재 그러니까 장관 그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윗기수인데 나이는 좀 어린 그런 조금 관계가 있는데, 이원석은 같은 그 27기끼리 서로 이제 친하게 지내면서 한동훈 라인으로 좀 얘기가 좀 됐어요. 요즘에 다 들어갔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견제하는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 나와요. 맞아요? 근데 뭐 친한 정도가 아니라 다 친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윤석열, 친해요? 박성재, 이원석, 한동훈 다 검찰 한 통속 그 식구들이기 때문에 특히 특수부 검찰들끼리의 끈끈한 그게 다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이제 이분들이 권력을 또 어떻게 쓰느냐는 이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윤석열, 한동훈 이게 뭐 쇼냐 아니냐, 약속 대련이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뭐랄까요, 당무 개입이라는 실정법 위반까지 섞어가지고 또 자기 배우자의 그거 형사사법 쇼 문제까지 해서 한다는 쇼를 한다라는 것은 고도의 기획과 실행력이 필요한데,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고도의 기획과 실행이 좀 어려우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 과거에도 이준석, 윤석열 그 갈등 국면에서 봉합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쇼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는 그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저도 몰랐기 때문에 만약에 내부 사람까지 속이는 몰래카메라를 이 두 분이 하셨다 그러면 이분들은 아주 고도의 기획력을 가지신 분들이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대단하신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는 저는 뭐 갈등 속에서 서로 권력이 분화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지금 핵심은 뭐냐면은 원래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가면서 이제 법무부 차관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심우정 차관이 이제 대행 체제를 하면서 뭔가 법무부를 총선 때까지는 끌고 가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텐데, 박성재 장관을 갖다 앉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한동훈 지우기 내지는 한동훈에 대한 일종의 견제포석이라고 저는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박성재 당시 이제 고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대구고검에 좌천돼 있을 때도 나이는 이제 3살 밑인데 기수는 한참이거든요. 높죠. 그래서 네. 검사장 신분이다 보니까 뭐 집에 불러서 식사도 몇 번 대접한 이런 좀 친밀한 사이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박성재 장관을 두면서 이원석 또 총장하고 박성재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같이 근무한 그렇죠. 이력이 있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또 이런 검찰 길들이기를 하는 전 그런 차원으로 읽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윤 대통령하고 한 비대위원장 갈등, 뭐 공천권이나 뭐 특검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긴장 관계가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쇼라고 생각하시면은 앞으로는 이런 게 좀 덜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겉으로는 충돌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뭐 지금도 보여지고 있지만 만약에 윤 대통령이 인기가 좋았다면은 이렇게 충돌하는 것처럼 뭐 안 보였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안 저 사안 앞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것 같고, 네. 주로 그게 공천 분야가 될 것이고요. 뭐 예를 들어 친윤 사람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라내는 형태로 뭐 공천 갈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 생각이 드는데, 저는 큰 틀에서는 그래도 한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뜻을 따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갈등이 커 보이면 봉합해서 통합쇼를 할 거고, 너무 조용하면 갈등을 키워서 갈등쇼를 할 것 같고, 결국 이러한 쇼의 목표는 총선 승리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일에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지 못하면 뭐 한동훈에 대해서 그 문책을 시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문책을 한다고 해서 아예 뒤끝으로 밀려날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그 윤 대통령의 이러한 그 당무 개입, 네. 아까 앞 시간에도 말씀이 나왔던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윤 대통령을 당무 개입으로 고발을 할 예정이거든요. 이미 민주당에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과 별개한다고요? 예, 별도로 온라인에서 좀 시민분들 한 1,000분 넘게 지금 참여해주고 계시고요. 곧 고발을 저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한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지 않고선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쨌든 대통령을 뒤통수를 때리고 서로 간에 지금 피 터지는 싸움이 벌어질 거라는 게 개인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갈등쇼, 봉합쇼 이렇게 접근하기에는 지금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내부에서 이미 그 큰 덩어리가 떨어져 나간 상태에서 네. 또 내부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아무런 이익을 가질 게 없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내부 분열이 지속화되면 이 총선 필패는 명백한데, 명확관한데 거기에 모든 책임은 한동훈 위원장이 다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이 뭐 기계도 없어 보이고 결기도 없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렇게까지? 더 정면 도전하는 건 매우 어렵다고 보고요. 검찰 DNA 그리고 특수부 검사를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전 한동훈 위원장이 인기만 가지고 들이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권력이기 때문에 저는 이 공천 과정에서도 최대한 저는 용산의 의사를 받아들이면서 내부 타협을 좀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이 갈등 국면과 갈등 국면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견상으로는 좀 봉합 국면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애를 쓰면서 총선을 무사히 치르는 것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더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더 분열되잖아요. 그럼 총선은 더 지거든요. 그럼 그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는 게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본인의 목숨줄이 총선 결과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리스크 관리를 오히려 더 시도할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 인기가 별로 없는데 계속해서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공천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면 오히려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는 국민의힘에게 불리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차피 지금도 불리하고 뭐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을 더 한다 그래서 더 불리해질 것도 없기 때문에 네. 그냥 약간은 좀 포기 전략을 쓰면서 뭐 백성만 포기 똘똘하게 전략? 챙기자 아마 이런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인사이더 프라임 매주 화요일 코너 서초해봄 시간은요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백민미 변호사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